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원전안전위원회를 비롯해 원자력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재로 드러난 한빛 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지난해 라돈 침대 사태 이후 불거진 생활 방사선 안전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남 보령과 경기도 포천의 돼지 농장은 정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충남 보령의 농장은 집중관리 지역 바깥에 있는 데다 발병 지역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서 발병 당국이 긴장도는 컸습니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가 오늘부터 14일까지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잇따라 발표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한 번도 배출하지 못해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과 기초 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지난해 라돈 침대 사태를 일으킨 원료 물질 모나자이트의 3.35톤의 행방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모나자이트를 산 업체 66곳 가운데 폐업한 9곳이 보관하고 있던 모나자이트 약 3.35톤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러 업체에서 모두 450kg이 넘는 모나자이트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용현 의원은 모나자이트의 관리 상태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모나자이트에 대해서도 속히 폐기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휴일인 어제 하루 경기도 포천과 충남 보령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명났습니다. 해당 지역 농민과 방역당국이 한숨을 돌렸습니다. 최문석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의 한 농장주는 암컷 돼지 2마리가 폐사한 것을 보고 포천시에 신고했습니다. 오후에는 충남 보령시 천북면에서 돼지 7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두 지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지역이 아니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켰으나 정밀 검사 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판명났습니다. 특히 충남 보령의 농장은 정부가 집중 관리 지역으로 정한 인천, 경기, 강원 벨트 바깥에 있는 데다 발병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로부터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방역 당국의 긴장도는 컸습니다. 양성으로 확진 판정이 날 경우 이 농장의 돼지 12,000마리를 포함해 살처분 범위인 반경 3km 이내에 45개 농가에서 기른 돼지 10만 7천 마리를 살처분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천북면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돼지 사육 두수가 58만 5천 마리로 가장 많은 홍성군과 인접해 있어 양돈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무엇보다 충청남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돼지 사육 두수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충남 확진은 전국으로 확산된다는 의미여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돈 농가는 음성 판명 소식에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달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으로 확진된 이래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13건이 발병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일부 지역에 발령됐던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풀림에 따라 철저한 방역을 지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방역점검회의에서 경기, 강원, 인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됨에 따라 더 많은 축산 차량이 이동하게 된다며 도축장 진출입 때 충분히 소독하고 운전자가 계류장에 내리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발생 지역 주변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철원은 현재보다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발생 지역과의 경계선, 타 권역과의 경계선에서 소독과 이동 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첫 확진 판정이 나온 지 오늘로 21일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미 돼지열병이 급속히 퍼진 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이 확산 과정에서 서로 비슷한 패턴이 발견되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함영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무풍지대였던 아시아에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였습니다.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세계 동물보건기구의 데이터로 돼지열병의 아시아 확산 양상을 분석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지난해 8월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을 필두로 한 달도 안 되어 내륙과 동부까지 퍼졌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중국 본토에서 걷잡을 수 없이 전파되다가 올해 1월에는 몽골로도 퍼졌고 2월부터는 반년에 걸쳐 베트남에서 확산됐습니다. 6월부터는 라오스의 축산 농가도 잠식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북한의 중국 접경 지역에서도 발생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베트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처음 일주일간은 북부의 일부 지역에 집중되다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부터 전국으로 퍼져나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 발생 후 2-3주간의 바이러스 잠복기를 지나서도 발병이 끊이지 않고 2번에 걸쳐 급증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중간에 잠시 주춤하는 듯 했다가 다시 확산한 것은 방역 과정에서의 2차 감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방역 상황이 더 열악한 라오스는 6월부터 3개월 동안 돼지열병에 시달렸습니다. 역시 처음에 확진 판정 이후 소강 상태를 거쳐 2번에 걸쳐 크게 확산했습니다. 2차 전파가 있는 경우 초기 발생 후에도 2번 이상 발생이 급증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특히 중간에 소강 상태가 오더라도 다시 확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수개월 동안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본격 확산의 기로에 선 우리나라. 기온이 더 떨어지면 바이러스 생존율은 높아지고 방역 효과는 작아지므로 이번 달이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 작업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정부 부처 산하연구센터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차마 말로 옮길 수 없는 낯뜨거운 성희롱을 해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징계위원회가 피해자 명단을 가해자에게 공개하면서 2차 피해까지 나왔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이 연구소의 한 센터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해온 사실이 뒤늦게 신고됐습니다. 성관계 횟수를 묻는 건 예사였고 회식 자리에서 예술작품을 언급하면서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신체 부위를 평가하고 성기를 연상시키는 건배사를 수시로 언급했습니다. 센터장의 이 같은 언어 성폭력은 지난 2015년부터 2년 반이나 이어졌습니다. 근데 상급자가 그렇게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약간 순간적으로 바로 판단하고 바로 항의를 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지위의 차이에 따라서는. 참다 못한 직원들이 연구소에 문제를 제기했고 피해를 진술한 사람만 12명이나 됩니다. 센터장은 결국 해임됐지만 성폭력 조사를 한 연구소 태도도 문제입니다. 가해자인 센터장이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명단을 넘겨준 겁니다. 과기부는 성폭력 예방 지침에서 사건 처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신원 공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넘겨준 이유가 더 가관입니다. 가해자가 자기 방어권을 주장을 하면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피해자 대표가 동의를 해서 신고자 명단을 넘겨받은 가해자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만나서 얘기하자는 등의 가해자 전화에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이 커지면 모두가 곤란해진다는 협박성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신고자 정보 보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전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간 분리와 유급 휴가 명령 등 기관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년 넘게 묵혀오다 겨우 드러난 성폭력. 안이한 대처로 2차 피해까지 일으킨 정부 산하 기관의 태도가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오늘 노벨 생리의학상 발표를 시작으로 8일엔 노벨 물리학상, 9일엔 노벨 화학상이 발표됩니다. 한국은 아직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한 번도 배출하지 못했는데요. 이 수많은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해낸 노벨 선진국의 저력은 무엇일까요? 최소라 기자입니다. 몸속에 필요 없는 물질을 스스로 제거하는 자가포식 연구로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일본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 과학자들이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효모 연구에 40년 외길을 걸은 것이 노벨상 수상의 원동력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Originality is very important for Nobel Prize. Competition is one of the driving force of the science, but that's not the only driving force of science. Curiosity, and if you want to know something, that's the most important. 여기에 기초과학 연구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정부와 한 분야에 집중하는 일본인 특유의 장인 정신도 노벨상의 원천으로 지목됩니다. Some basic research money and some freedom. That's all. That's the most important. Other basic broad field, you cannot get support. That kind of the situation is very bad. 단백질 구조 분석으로 광합성 원리를 밝혀내 1988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로버트 후버 교수. 노벨상 수상자 19명을 배출한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생화학 연구소장을 역임한 후버 교수는 노벨상의 비결로 연구의 자율성을 꼽습니다. Max Planck model is to give the researchers their complete freedom. Yes, freedom and good support. 또 젊은 과학자들이 국가의 가장 큰 자산이라며 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Support him or her and help perhaps to stay in academia, but not all of the students can stay in academia. So there is a career also in outside academia in industry. 지금까지 노벨상 과학 분야에서 독일과 일본은 각각 70명과 2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2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해 원자력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현재 국감 진행 중입니까?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등 모두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들어 원자력과 관련한 현안이 많은 만큼 다양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재로 드러난 한빛 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최근 한빛 4호기에서 발견된 초대형 공급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또 지난해 라돈 침대 사태 이후 불거진 생활 방사선 안전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잇따라 발견되는 라돈 검출 제품은 물론 수거된 제품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방사성 원료 물질인 모나자이트의 유통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질타도 나올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 반도체에서 일어난 피폭 사고에 대해서도 원안위는 규제기관으로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안위의 역할과 책임을 묻는 질문이 나올 전망입니다. 앞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5개 나라의 우주비행사 6명이 우주정거장이 아닌 지하동굴에 모였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꼭 필요한 팀워크와 정신력을 키우고자 유럽 우주국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태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 무리의 대원들이 알프스의 끝자락 슬로베니아에서 동굴 탐사에 나섰습니다. 과학 장비와 측정기, 랩탑을 다루는 모습이 보통의 여행자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대원들은
미국과 러시아, 독일, 캐나다, 일본의 우주항공기관에서 온 6명의 우주 비행사들로 유럽 우주국 ESA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최대 목적은 낯설고 고립된 환경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팀워크를 다지는 것입니다. This course was created in order to improve the astronauts' ability to work in groups of multicultural, multidisciplinary team for long-duration spaceflight in isolation, far away from Earth. 미 항공우주국 소속의 여성 우주 비행사도 기술적인 능력과 구분되는 단체 정신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Well, one of the main things that we do in this training is learn how to work as a team. We're a very international group, female. We're a team, and we have to learn to work together and work together successfully and consistently. 지구과학이나 기상학 같은 지식 배양도 필요하지만 목표 중 하나는 물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유럽 우주국은 올해 탐사에서도 물이 흐르는 동굴을 선택했습니다. 우주 정거장에서는 태양을 비롯해 여러 색깔을 볼 수 있지만 앞으로 겪을 화성이나 달 탐사는 지하 동굴과 비슷한 캄캄한 환경입니다. In the cave, I really wanted to see the sun, and when I came back to the ground, I was really happy to see the sun. 우주 비행사들은 3주간의 체계적인 훈련을 거쳐 새로운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시행 100일을 맞는 오는 11일, 정부가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대통령 직속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가동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이 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에는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장, 소재 부품 장비 수요 공급 기업의 대표 등 30여 명이 참가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살균과 소독, 세정 등의 효과를 지닌 플라스마 활성수를 대용량으로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대량의 플라스마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 플라스마와 물의 반응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장시간 플라스마 활성수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이 장치는 시간당 500리터의 플라스마 활성수를 제조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록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했고 농업과 바이오,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기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검토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국제 여론전을 강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열리는 런던 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회원국에 알리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런던 협약 의정서 당사국 총회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 금지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이번 총회 의제 가운데는 방사능 폐기물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공조해 처리 문제를 공론화합니다. 네,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5G가 상용화됐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품질에 대한 불만과 같은 다양한 논란도 많은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5G 이동통신 서비스 현황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